어머님, 30억이 아니에요, 삼촌이. 삼촌이 애들도 죽인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아들 죽고 30억 훔쳐 도망간 며느리를 쪽방촌에서 거짓골로 본 순간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매서운 11월의 칼바람이 남대문 시장 골목을 후비고 지나갔습니다. 40년간 이곳에서 영숙인의 곰탕을 지켜온 박영숙 여사는 두꺼운 외투 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올해로 68세, 평생을 이 시장 바닥에서 살아온 그녀였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박 여사는 재개발 예정인 시장 뒤편의 낡은 상가 건물을 둘러보던 참이었습니다. 40년 전 갓 시집온 새댁 시절부터 새벽같이 일어나 뼈를 고아 시작한 곰탕집이었습니다. 처음엔 좌판 하나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시장에서 제법 이름난 식당이 되었고 그 돈으로 하나둘 모은 건물들이 그녀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그녀를 박 여사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곰탕집 주인이지만 실상은 남대문 시장에서 손꼽히는 숨은 자산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3년 전 하나뿐인 아들 진우를 잃고 난 뒤부터 박 여사의 인생은 색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보낸 3년의 세월. 오늘도 박 여사는 재개발로 곧 사라질 건물들을 돌아보며 멍하니 걷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실 거예요? 아니, 그냥 좀 걷고 싶어서. 시장 상인들이 인사를 건네도 박 여사는 힘없이 손만 흔들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허름한 건물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여자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이는 10살 남짓 되어 보였습니다. 얇은 외투 하나만 걸친 채 빨갛게 언 손으로 좌판에 놓인 무 몇 개를 연신 쓸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아이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박 여사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꼬마야. 박 여사가 다가가며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뭐하니? 이러다 얼어 죽겠다. 아이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붉은빛이 감도는 황금 호박 목걸이. 박 여사의 눈이 그 목걸이에 고정되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 목걸이는 3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들 진우가 아내에게 준다며 박 여사가 직접 골라준 예물이었습니다. 진우야,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은데. 엄마가 고르신 거면 그걸로 하죠. 지연이도 마음에 들어 할 거예요. 그날 아들과 함께 보석상에 가서 한참을 고민하며 골랐던 그 목걸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히 주문 제작한 호박 목걸이였습니다. 박 여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박 여사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너 그 목걸이 어디서 났니?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박 여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좌판을 버려둔 채 골목 안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박 여사는 아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허공을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어디 가니? 꼬마야.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박 여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이를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68세의 나이에 10살 아이의 발걸음을 따라잡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이는 미로 같은 골목 사이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박 여사는 골목 한가운데 멈춰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두근거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설마,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목걸이는 틀림없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며느리에게 준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저 아이는 민지? 박 여사의 입에서 손녀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3년 전 7살이었던 손녀 민지. 이제 10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 아이의 눈매가, 그 작은 코가 아들 진우를 닮았습니다. 박 여사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설마, 아니야. 박 여사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걔는 30억이나 훔쳐서 도망간 년이야. 그런데 왜 손녀가 저런 몰골로? 3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르던 그날, 시동생 김상철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왔던 모습. 형수님, 큰일 났습니다. 지연이가 식당 운영 자금을 전부 빼돌렸습니다. 30억 원이 통째로 사라졌어요. 그날 밤 며느리 최지연은 두 아이를 데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30년을 가족처럼 믿었던 시동생의 말을 박 여사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내 아들 잡아먹고 돈까지 훔쳐 달아난 년. 그렇게 3년을 독하게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그 아이의 눈망울, 그리고 아이의 목에 걸린 선명한 호박 목걸이, 그것이 박 여사의 굳은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30억을 가진 애가. 박 여사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저기서 물을 팔고 있지? 얼어붙은 손으로 물을 닦고 있던 아이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해진 외투, 빨갛게 얼어붙은 작은 손, 겁에 질린 눈빛. 그것은 30억을 가진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박 여사는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지? 3년 동안 쌓아 올렸던 확신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비틀거리며 건물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차가운 벽이 등을 스쳤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박 여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겨울 하늘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40년간 시장 바닥을 누비며 강인하게 살아온 여장부 박영숙. 그녀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 눈물을 말려버렸습니다. 박 여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안 돼. 울 때가 아니야.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골목 안쪽을 응시했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그 골목. 거기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의 답이. 박 여사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아이가 사라진 골목을 향해, 진실을 향해. 박 여사의 발걸음이 어둠 속으로 향했습니다. 박 여사는 아이가 사라진 골목 어귀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심장이 요동친 적이 몇 번이나 되었을까요?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을 쓸어내렸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하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잊으려 애썼던 3년 전 그날의 악몽이 선명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자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3년 전 그의 봄. 하나뿐인 아들 박진우는 어릴 적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평생 관리하며 사셔야 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세요. 박 여사는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최고의 병원을 찾아다녔고 좋다는 약은 모두 구해왔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아들은 최지연이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박 여사는 처음 며느리를 만났던 날을 기억합니다. 수줍게 웃으며 인사하던 작고 여린 여자.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최지연이라고 합니다. 진우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 여자는 아들의 지병을 알고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평생 잘 돌볼게요. 진우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박 여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자였으니까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영숙이네 곰탕 2층 작은 공간에서 가족들과 시장 상인들만 모여 조촐한 식을 올렸습니다. 그날 며느리의 목에 황금 호박 목걸이를 걸어주며 박 여사는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진우 잘 부탁한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손녀 민지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님, 딸이에요. 딸. 아들은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박 여사는 작은 손녀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야, 고생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3년 후에는 손자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에요, 어머님. 호호, 손주 복이 터졌구나. 아들의 가족은 날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심장이 약했지만 아들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식당 일도 거들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내를 돌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진우야,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엄마. 이 정도는 문제 없어요. 그래도 건강이 제일이다. 알아요. 지연이도 항상 챙겨줘요. 며느리 지연은 정말 아들을 잘 돌봤습니다. 약 먹는 시간을 꼬박꼬박 챙기고 무리하지 않도록 살폈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지연아, 고맙다. 어머님, 당연한 일인걸요. 우리 진우 만나서 복 받았다. 제가 더 복 받았죠.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니,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3년 전 그날까지는 박 여사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4월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진우야.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여보. 119를 불렀고 아들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박 여사는 떨리는 다리로 병원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며느리 지연은 복도 한 구석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 환자 어머니입니다. 일단 안정을 찾았습니다. 정말요? 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응급처치가 가능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도 울면서 의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들은 중환자실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박 여사와 며느리는 밤새 병원을 지켰습니다. 시동생 김상철도 달려왔습니다. 형수님, 형은 괜찮습니까? 응, 다행히 안정을 찾았다고 하는구나. 아이고, 정말 다행입니다. 상철은 눈물까지 보이며 안도했습니다. 형님, 제가 계속 지킬 테니 형수님은 좀 쉬세요. 아니다. 내가 있을게. 형수님도 건강 챙기셔야죠. 그렇게 모두가 아들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무슨 소리냐? 내가 괜찮아서 다행이지. 지연아, 걱정 많이 했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놀랐어. 미안해. 괜찮을게. 아들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며칠 더 안정을 취하시면 퇴원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무리는 절대 금물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우야,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한다. 네, 엄마. 알았어요. 그날 저녁, 박 여사는 잠시 집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좀 다녀올게. 옷이랑 필요한 것 좀 챙겨올 테니. 네, 어머님. 천천히 다녀오세요. 진우 곁을 지켜라. 네, 걱정 마세요. 박 여사가 집에 다녀온 것은 2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돌아왔을 때 복도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보호자분, 간호사들이 급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 여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환자분이 갑자기 심장이 멎었습니다. 박 여사는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박 여사는 아들을 흔들었습니다. 이 엄마가 왔다. 정신 차려. 하지만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구석에서 넋이 나간 채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더니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유족분이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박 여사는 절규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끝났습니다. 아들의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박 여사는 넋을 잃은 채 장례식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 받으세요.
고개 좀 드세요. 사람들이 위로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와 민준이는 아빠가 왜 일어나지 않는지 몰랐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깨? 민지야, 아빠한테 가고 싶어. 지연은 아이들을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렇게 악몽 같은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른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박 여사를 덮쳤습니다. 시동생 김상철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장부를 들고 왔습니다. 형수님, 상철아, 무슨 일이냐? 큰일 났습니다. 상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형수님, 재수 씨가, 지연이가 왜? 식당 운영 자금을 전부 빼돌렸습니다. 박 여사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정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상철이 내민 통장은 처참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30억 원.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모아둔 돈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진우형 약값이다, 병원비다 하더니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들 데리고 야반도주했습니다. 뭐라고? 박 여사는 비틀거렸습니다. 아들의 죽음, 그리고 며느리의 배신, 두 가지 충격이 동시에 박 여사를 덮쳤습니다. 안 돼. 박 여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형수님.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 쓰러지셔서 실려오셨어요. 박 여사는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아들의 죽음, 며느리의 도주, 30억 원의 실종.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동생 상철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십니까? 상철아, 지연이는 정말로?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침에 집에 가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짐도 싹 다 챙겨서 나간 것 같습니다. 박 여사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을 가족처럼 믿었는데 왜 그랬을까? 상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수님, 사실 시장에서 소문이 있었습니다. 소문? 지연이가 다른 남자와. 그만해.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형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자주 밤에 외출했다고 합니다. 형 병간호에 지쳐서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박 여사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그 남자와 돈을 들고 도망간 것 같습니다. 민지와 민준이까지 데리고. 박 여사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 아들을 그렇게. 박 여사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절대 용서 못해. 내 아들 잡아먹고 돈까지 훔쳐 달아난 년. 절대. 그날부터 박 여사는 며느리를 저주했습니다. 손주들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피가 섞인 아이들.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하면 우리 식당도 시끄러워진다. 그냥 잊어버리자. 하지만 그년 얼굴 다시는 보기 싫다.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더 나아. 박 여사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를 지워버리기로, 손주들도 잊어버리기로.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박 여사는 눈을 떴습니다. 골목벽에 기대어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3년 전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그 아이, 손녀 민지, 그 아이의 모습은 30억을 가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얼어붙은 손, 해진 외투, 겁에 질린 눈빛, 뭔가 박 여사는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3년 동안 쌓아 올렸던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상철이가 정말 맞게 말한 걸까?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아이가 간 곳을 찾아야 해. 진실을 알아야 해. 박 여사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엔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3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을 이제는 마주할 때가 온 것입니다. 박 여사의 발걸음이 골목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정신을 차린 박 여사는 비틀거리며 아이가 사라진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낮인데도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음침한 곳이었습니다. 양쪽으로 낡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난 뒤였습니다. 유령 같은 쪽방촌, 한때는 사람들로 북적였을 이곳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마다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민지야. 박 여사는 작은 목소리로 불러보았습니다. 할머니야. 나와라.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골목은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자 골목 끝이 보였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상가 건물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깨진 유리창, 녹슨 철문, 그리고 그 위에 희미하게 걸린 간판. 시간의 헌책방. 박 여사는 그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글씨가 거의 지워져 겨우 읽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헌책방 문틈 사이로 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까 그 아이, 민지였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박 여사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 여사가 한 걸음 다가서자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왔어. 박 여사는 서둘러 헌책방 문을 열었습니다. 비걱, 낡은 문이 신음하듯 소리를 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책들의 냄새, 곰팡이 냄새, 습기 찬 냄새, 좁은 공간에 책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누구신데 애를 울리시오?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지 쌓인 책들 사이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저는, 박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 할머니요. 할머니? 노인은 박 여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박 여사의 옷차림, 깔끔한 외투, 좋은 구두,
그리고 손에 든 비싼 핸드백. 노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혹시 박 여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최지연이라고. 저 아이 엄마 여기 있소?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박 여사를 지그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책장 뒤에 가려진 작은 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박 여사는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보시오. 노인의 말에 박 여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문에 가까워질수록 심장 소리가 커졌습니다. 쿵쾅, 쿵쾅.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쇠 손잡이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비걱. 문이 열리며 좁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창고로 쓰이던 것 같은 작은 뒷방. 창문도 제대로 없는 어두운 방. 그곳에 얇은 이불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불 위에 한 여자가 작은 아이를 끌어안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숨이 멎었습니다. 지연아. 3년 만에 마주한 며느리. 최지연. 하지만 박 여사가 기억하는 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푸석푸석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뺨은 쑥 들어가 광대뼈가 튀어나왔습니다.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길. 어떻게. 박 여사는 한 걸음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지연은 품에 안긴 아이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7살 배기 민준이. 아이는 엄마 품에서 겁에 질려 박 여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민준이는. 박 여사는 며느리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그 며느리일까? 10년 전 수줍게 웃으며 인사하던 그 여자. 아들을 극진히 돌보던 그 여자. 손주들을 사랑으로 키우던 그 여자.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귀신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지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발. 민지는. 데려가지 마세요. 데려가지 말라니. 박 여사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지만 목소리를 높이려 해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처참한 모습에 목이 메어버렸습니다. 지연아. 박 여사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민준이를 끌어안고 부들부들 떨 뿐이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울어? 괜찮아.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3년 전 상철이 말했던 것. 식당 자금 30억 원을 훔쳐 도망갔다고. 다른 남자와 함께 사라졌다고. 하지만 눈앞의 며느리는, 그리고 손주들은
30억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아,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돈을 가져갔느냐? 지연은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돈 같은 거 만진 적도 없어요.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박 여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럼 왜 도망쳤느냐? 내 아들 죽자마자 왜 사라진 거냐?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 뿐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님이라고 하셨소? 헌책방 주인 오영감이었습니다. 그는 문가에 기대어 박 여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양반. 오영감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였습니다. 여기서 3년째 이러고 삽니다. 3년이요? 그렇소. 오영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낮에는 애들이랑 저렇게 폐지라도 주워다 풀칠하며 살아요. 박 여사는 숨이 막혔습니다. 30억을 훔친 사람이. 오영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럴 수 있겠소? 박 여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얇은 이불 한 장, 구석에 놓인 낡은 옷가지 몇 벌, 아이들 책가방,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서 3년을 살았단 말이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박 여사는 벽에 기대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년 동안 이곳에서 손주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왔다니. 민지는?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어디 있느냐? 오영감이 대답했습니다. 아까 무 팔다가 놀라서 도망갔을 겁니다. 곧 돌아올 겁니다. 박 여사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아. 박 여사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다오. 지연은 겁에 질린 눈으로 박 여사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도망쳤느냐? 그리고 박 여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정말 내가 돈을 훔친 게 아니냐? 지연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박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떨리는 목소리. 그날 밤 눈물이 흐르는 목소리. 진우 씨. 장례식장에서 지연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3년 동안 감춰진 진실. 그것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오직 지연의 떨리는 목소리만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여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진실이라 해도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3년 동안 외면했던 그 진실을 이제는 마주할 때가 온 것입니다. 박 여사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민준이를 끌어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말해봐라.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연은 떨리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박 여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이 어미가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말해다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떨리는 목소리. 저는 정말 돈 같은 거 만진 적 없어요. 박 여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진우 씨가 돌아가시고 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3일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그날 밤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삼촌이, 김상철 삼촌이 저를 불렀어요. 박 여사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상철이가? 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늦게 장례식장 뒷문으로 나오라고.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박 여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삼촌이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무서웠어요. 박 여사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삼촌이 말했어요.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연 씨, 조용히 애들 데리고 떠나. 뭐라고?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움찔했지만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어머님 곁에 붙어 있으면 저뿐만 아니라 민준이까지 진우 씨처럼 갑자기 험한 일 당할 거라고. 박 여사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험한 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지연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박 여사를 보았습니다. 삼촌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삼촌이 진우 씨를,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입을 틀어막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흑. 박 여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연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설마 상철이가 내 아들을? 지연은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증거도 없고.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님은 삼촌만 믿으시잖아요. 30년을 함께 일하신 분이시잖아요. 저는 무서웠어요. 지연이 민준이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삼촌이 그렇게 말했을 때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뭘 말해도 어머님은 믿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민지와 민준이한테까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박 여사는 머리를 쥐어뜯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떨리는 목소리, 그냥 애들만이라도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삼촌이 말했어요. 아침 되기 전에 사라지라고. 그리고 절대 돌아오지 말라고. 돌아오면 지연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돌아오면 애들이 다칠 거라고. 박 여사는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상철이 30년을 가족처럼 믿었던 시동생, 아들이 죽었을 때 함께 울어주던 그 사람. 안 돼.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럴 리가. 하지만 지연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도망쳐 나온 뒤에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민지와 민준이를 데리고 그냥 무작정 걸었어요. 박 여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상상이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두 아이를 데리고 거리를 헤매는 며느리. 돈도 없었어요.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핸드폰도 삼촌이 버리라고 했어요. 추적당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냥 걸었어요. 민준이가 울었어요. 엄마, 어디가? 집에 안 가? 지연은 그 기억에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애들 손잡고 계속 걸었어요.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여기 이 골목에 도착했어요. 오영감님이. 지연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문가에 서 있는 오영감님이 저희를 봤어요. 애들 데리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저희를. 오영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이 양반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소. 애들은 덜덜 떨고 어쩔 수 없이 뒷방을 내줬지. 박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뒤로 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밤에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불쌍하게 보셨나 봐요. 현금으로 일당을 주셨어요. 박 여사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민지랑 폐지를 주었어요. 민준이는 너무 어려서 오영감님이 봐주시고 민지랑 둘이서 폐지를 주우러 다녔어요. 박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목이 메었습니다. 왜 날 찾아오지 않았느냐? 왜 연락하지 않았느냐? 지연은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삼촌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실 게 뻔했어요. 삼촌이 뭐라고 말했을지 알고 있었어요. 박 여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삼촌이.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말했어요. 형수님한테는 내가 지연이가 돈을 훔쳐 달아났다고 할 거라고. 그리고 어머님은 그걸 믿으실 거라고. 박 여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상철. 그 이름이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상철이. 그놈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하지만 분노보다 먼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지연아. 박 여사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지연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박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상철만 믿고 며느리의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던 것. 3년.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동안 너희들을 이렇게. 이 어미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40년간 시장 바닥에서 눈물 한 번 보이지 않고
살아온 여장부, 그 박영숙 여사가 무너졌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조심스럽게 박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박 여사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손. 미안하다. 지연아, 정말 미안하다. 지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오해, 슬픔, 고통, 그 모든 것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오영감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들만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방 안에는 오직 박 여사와 지연, 그리고 민준이만 남았습니다. 한참 후 박 여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연아, 이제 다 끝낼 거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박 여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상철이,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놈이 한 짓을 다 밝혀낼 거다. 그리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지연은 불안한 얼굴로 박 여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증거가 없어요. 삼촌이 워낙 치밀하게.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찾아낼 거다. 40년간 시장 바닥 굴러온 게 아니다. 박 여사는 일어섰습니다. 지연아, 여기서 조금만 더 참아라.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너희를 데리러 오마. 지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여사는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이제 다 괜찮을 거다. 박 여사는 방을 나섰습니다. 오영감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영감,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오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 말씀을. 박 여사는 주머니에서 돈봉투를 꺼냈습니다. 항상 비상금으로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이걸 애들 밥 굶기지 말고 지연이 당장 병원부터 데려가시오. 급한 대로 우선 이걸로 쓰시고 내가 다 해결하겠소. 오영감은 돈봉투를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니, 이건 받으시오. 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이요. 오영감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여사는 헌책방을 나섰습니다. 밖은 어느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눈빛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상철이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죄를 밝혀낼 차례다. 박 여사의 발걸음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 길로 쪽방촌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지옥처럼 들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철, 그 이름만 떠올려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30년을 믿었던 사람, 가족처럼 여겼던 사람, 그가 아들을 죽였다니. 박 여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우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엄마가 반드시 내 원수를 갚아주마.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40년간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그녀였습니다. 냉정함을 잃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울 때가 아니야. 박 여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실부터 확인해야 해. 그녀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40년간 모아온 인맥, 시장 상인들, 은행 사람들, 변호사들, 그리고 한 명의 이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이 탐정, 10년 전 한 번 일을 맡긴 적이 있는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그때도 깔끔하게 일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박 여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탐정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박영숙입니다. 10년 전에. 아, 박 여사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박 여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1시간 안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 여사는 차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 여사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 여사님. 이 탐정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 날카로운 눈빛. 들어오십시오. 박 여사는 그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탐정이 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사해 주실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 시동생?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상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탐정은 수첩을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원하십니까? 3년치 계좌 내역을 싹 다 뒤져 주십시오.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특히 3년 전, 제 아들 장례식 전후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 아들, 박진우가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병원. 그날 당직이었던 간호사를 찾아주십시오. 이 탐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사인과 관련된 건가요?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 탐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다만 완벽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이 탐정이 일어섰습니다. 최대한 빨리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는 그를 배웅하고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다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은행 지점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지점장님? 아, 박 여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 시동생 김상철. 그 사람 계좌 내역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여사님, 그건 좀 개인정보라. 알고 있습니다.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발입니다. 급한 일입니다. 김지점장은 한참을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0년 단골이신데 비공식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여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남은 건 기다리는 것, 그리고 증거를 모으는 것. 박 여사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아, 조금만 참아라. 이 시어미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마.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 여사는 평소처럼 식당에 나갔습니다. 상철도 여느 때처럼 출근했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십니까? 응, 왔구나. 박 여사는 평온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저 얼굴로 30년을 거짓말을 해왔구나. 상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일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직원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상처를 관찰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은 없는지. 하지만 상철은 완벽했습니다. 어떤 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치밀한 놈이야. 박 여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여사님, 네, 말씀하십시오. 첫 번째 보고 드립니다. 박 여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뭘 찾으셨습니까? 우선 이 탐정이 말했습니다. 김상철 씨의 계좌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전 이 탐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영숙이네 곰탕에서 빠져나간 30억 원. 그 돈이 최지연 씨의 통장으로 간 게 아닙니다. 박 여사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럼 김상철 씨가 만든 유령회사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뭐라고?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쪼개져서 김상철 씨의 여러 차명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개만도 못한 놈. 더 있습니다. 이 탐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3년 전 박진우 씨가 돌아가신 직후 거액의 보험금이 입금된 계좌가 있습니다. 보험금? 네. 박진우 씨의 사망 보험금입니다. 하지만 수익자가 박 여사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최지연 씨가 아니라 김상철 씨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조사해보니 이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박진우 씨가 입원하기 일주일 전 보험 수익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최지연 씨에서 김상철 씨로요. 박 여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본인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탐정이 말했습니다. 김상철 씨가 식당 재물을 총괄하고 있었으니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박 여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그놈이 보험금을 노리고 내 아들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님, 이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병원 쪽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박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계속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박 여사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입니다. 아들의 보험금을, 식당의 재산을 모두 차지하기 위해 30년을 박 여사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렸구나. 기회를 노리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만약 지연이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손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박 여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지연아, 잘했다. 도망쳐서 잘했어. 며느리를 원망했던 3년. 그 시간이 너무나 후회되었습니다. 며칠 후, 이 탐정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박 여사님, 찾았습니다. 간호사를 찾으셨습니까? 네. 이 탐정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3년 전 그날, 박진우 씨의 병실을 담당했던 간호사, 지금 지방 소도시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가겠습니다.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는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차를 몰았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작은 요양병원. 그곳에서 간호사가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 여사는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이희진 간호사님 계십니까? 젊은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아, 희진 선생님이요? 지금 휴게실에 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박 여사는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30대 후반의 여자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희진 간호사님이십니까? 여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여사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박진우의 어머니입니다. 3년 전 제 아들을 돌보셨던 간호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부탁입니다. 박 여사가 간청했습니다. 그날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간호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진실이. 이희진 간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박 여사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간호사는 한참을 입술을 깨물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박진우 환자분, 분명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박 여사는 숨을 죽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지 하루가 지난 저녁이었어요. 간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셔서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 갑자기 환자분이 발작을 일으키셨어요. 가슴을 움켜쥐시면서 심하게 호흡곤란이 왔어요. 박 여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급히 응급처치를 하려고 했어요. 응급주사를 준비하고
하지만 간호사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보호자라던 김상철 씨가 갑자기 저를 밀쳤어요. 뭐라고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강하게 밀치면서 간호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이거 말고 내가 가져온 약이 있다고. 직접 환자분께 알약을 먹였어요. 박 여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약이 무슨 약이었습니까?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보지 못했어요. 그냥 갈색병에 든 알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호사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환자분이 그 약을 먹고 몇 분 뒤에 바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께 보고하려고 했어요. 이상하다고. 하지만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상철 씨가 병원 원무과에 뭔가 말씀하셨나 봐요. 그날 바로 저는 환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박 여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말씀드리자면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김상철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간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약 이 일을 누구한테라도 말하면 저와 제 가족이 다칠 거라고. 박 여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서울을 떠났어요. 여기 시골로 숨어서 3년 동안 하루도 편히 잠을 잔 적이 없어요. 박 여사는 간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간호사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아닙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모두 그 악마 같은 놈의 짓입니다. 박 여사는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이제 괜찮을 겁니다. 제가 반드시 그놈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간호사는 불안한 얼굴로 박 여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서운 게 없습니다. 박 여사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우야. 핸들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이 어미가 몰랐구나. 내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한참을 운 뒤에야 박 여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안 돼. 정신 차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증거만 있으면 돼. 박 여사는 다시 이 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탐정님, 네, 박 여사님,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확실합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상철이 제 아들을 죽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탐정의 목소리도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결정적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그 약이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무슨 약인지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만 이 탐정이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박 여사는
은행 지점장 김 지점장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 여사님, 네, 지점장님. 조심스럽게 조사해 봤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상철 씨, 김 지점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또 다른 차명 계좌가 있습니다. 박 여사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계좌에 3년 전 거액의 보험금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박 여사는 숨을 참았습니다. 얼마나? 5억 원입니다. 5억. 박 여사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게 박진우 씨의 사망보험금으로 추정됩니다. 김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험금. 박 여사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 목숨이 5억이었구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박 여사님, 김 지점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박 여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큰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박 여사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김상철은 5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서류를 위조해 수익자를 바꾸고 아들에게 치명적인 약을 먹여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30억 원의 식당 자금까지 횡령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에게는 모든 누명을 씌웠습니다. 손주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며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30년 동안 쌓은 신뢰를 이용한 30년. 박 여사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을 계획했구나. 형의 재산을, 조카의 목숨까지 모두 노리고 박 여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다 모았어. 남은 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야. 박 여사는 경찰서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입니다. 살인 사건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살인 사건이라고요? 네. 박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년 전 제 아들을 살해한 범인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 여사는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탐정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이 탐정님. 네, 박 여사님.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탐정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박 여사님. 걱정 마십시오.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박 여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고 있니? 이 엄마가 내 원수를 갚을 거다. 반드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결의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평소처럼 식당에 나갔습니다. 상철도 여느 때처럼 출근했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십니까? 밝은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응, 왔구나. 박 여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분노가 끓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상철아. 네, 형수님. 오늘 아침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내 사무실로 좀 와라. 결산 서류를 봐야겠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수님. 곧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거짓말을 해온 얼굴. 박 여사는 그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박 여사는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봉투 2개를 놓았습니다. 하나는 30억 원의 흐름이 적힌 은행 거래 내역서, 다른 하나는 간호사의 진술서와 아들 진우의 사망 보험금 수령 내역.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상철이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왔습니다. 형수님, 무슨 서류를 보실 건데요? 앉아. 박 여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상철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는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수님? 박 여사는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상철이 물었습니다. 내가 한 짓이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상철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형수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느냐?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한 짓이다. 내 아들을 죽인 게, 식당 돈을 훔친 게, 다 내 짓이야. 상철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형수님, 저는 어떻게... 박 여사가 절규했습니다. 어떻게 내 형을, 30년을 함께한 형을 어떻게 죽일 수 있었느냐? 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모든 것이 탈로 났음을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형수님, 떨리는 목소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박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널 용서해. 내 아들 죽인 놈을? 상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님, 제발. 형이 죽으면 다 형수님 차지가 될까봐. 저도 이 식당에 평생을 바쳤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할까봐. 닥쳐.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형을 죽였단 말이냐? 조카까지 위협했단 말이냐? 상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가 미리 불러둔 것이었습니다. 김상철 씨입니까? 네. 살인, 횡령,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안 돼. 상철이 발버둥 쳤습니다. 형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박 여사는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아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해라. 상철은 끌려나갔습니다. 형수님. 비명 같은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우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괜찮다. 내 원수를 갚았다. 3년간 박 여사를 짓눌렀던 거대한 악몽. 그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이제 박 여사는 일어섰습니다. 지연이와 손주들을 데리러 가야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박 여사의 발걸음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김상철이 체포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늘은 김상철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상인들, 아들 진우를 알던 사람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박 여사님,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반드시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변호사는 박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증거가 명확합니다. 반드시 이길 겁니다. 재판장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을 입정시키시오. 문이 열리고 김상철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당당하게 걸었던 그 사람. 이제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는 상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상철은 박 여사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피고인 김상철, 판사가 말했습니다. 살인, 횡령,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합니까? 상철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 잘못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검사,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김상철은 3년 전 형인 박진우를 계획적으로 살해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박진우의 사망보험금 5억 원이 피고인의 차명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보험 수익자가 피해자의 아내에서 피고인으로 위조 변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두 번째 증거, 검사가 계속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던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여한 것을 당시 담당 간호사가 목격했습니다. 간호사 이희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이 저를 밀치고 환자분께 알약을 먹였습니다. 그 후 몇 분 만에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세 번째 증거, 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의 운영자금 3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피해자의 아내 최지연 씨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 제출되었습니다. 30억 원이 상철의 유령회사로 흘러간 증거, 그리고 여러 차명 계좌로 분산된 내역.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네 번째 증거, 검사가 마지막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최지연 씨와 그의 자녀들을 협박하여 도주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돌아오면 해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최지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3년 전보다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이 장례식장 뒷문에서 저를 불렀어요. 애들을 데리고 떠나라고. 안 그러면 진우 씨처럼 험한 일을 당할 거라고.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애들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변론할 것이 있습니까? 상철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30년간 형과 함께 일하며 형의 재산이 부러웠고 그것이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도 조용히 박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이시죠? 네. 말씀하십시오. 박 여사는 상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김상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30년을 우리 가족처럼 지냈지. 내 아들은 널 삼촌이라 불렀어. 손주들은 큰아버지라 따랐고, 상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넌,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 때문에, 보험금 때문에 내 아들을 죽였어. 30년 동안 함께한 조카를 심장이 약한 걸 알면서 일부러 약을 먹여 죽였어. 박 여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우고 어린 손주들까지 위협했지. 7살, 4살짜리 아이들을, 내 조카들을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니? 상철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박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그 말로 내 아들이 돌아오니 3년 동안 쪽방에서 굶주린 손주들이 괜찮아지니 며느리가 겪은 고통이 사라지니 상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님, 박 여사가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제발 이 악마 같은 인간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며느리와 3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산 손주들에게 정의를 돌려주십시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하다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김상철, 살인, 횡령, 협박, 증거인멸 등 여러 범죄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씌울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정은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상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잘했어. 당연해. 상철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들이 그를 끌어냈습니다. 박 여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박 여사를 둘러쌌습니다. 박 여사님, 축하드립니다. 정의가 이겼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박 여사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박 여사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 3년 동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던 며느리와 그 어린 손주들을 위해 이 재판을 했습니다. 오늘 박 여사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차례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 여사는 방청석에 앉아있던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박 여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꽉 껴안았습니다. 어머님, 고생했다, 지연아. 이제 다 끝났다. 방청석에 있던 민지와 민준이도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손주들. 박 여사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민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억울한 거 풀렸어요? 그래.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아빠가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민준이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 거래. 박 여사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평생 너희를 지킬 거야. 법원을 나서는 가족의 모습. 카메라가 그들을 담았습니다. 그 모습은 그날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을 살해하고 조카들을 협박한 혐의로 김상철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 박영숙 씨는 3년 동안의 진실 추적 끝에 마침내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뉴스 화면에 박 여사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가족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아들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진우야, 이 엄마가 내 원수를 갚았다. 이제 편히 쉬어라. 엄마가 지연이와 아이들을 잘 돌볼게. 약속한다. 영정 속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 미소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긴 악몽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작이.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대문 시장은 여전히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이네 곰탕도 예전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른 아침부터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며느리 지연이 앞치마를 두르며 다가왔습니다. 아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가 40년 동안 해온 일이야. 손맛이 달라. 그래도 무리하시면 괜찮다. 박 여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게 좋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지연은 어머니의 옆에 섰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두 사람은 함께 곰탕 국물을 저었습니다. 뽀얗게 끓는 국물. 40년 전통의 맛. 아들 진우도 좋아하던 맛이었습니다. 엄마, 민지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민지는 할머니에게 뽀뽀를 하고 나갔습니다. 이제 13살이 된 민지. 씩씩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누나, 나도. 민준이도 뛰어내려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다녀올게요. 그래, 우리 민준이도 잘 다녀와. 10살이 된 민준이. 아빠를 닮아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에 일찍 올게요. 민지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주신대요. 그래,
기대해라. 박 여사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뭐가 저희를 이렇게 돌봐주셔서.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년 전 저를 의심하셨을 때 저는 어머님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어머님도 속으신 거라는 걸. 박 여사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미안하다. 어머님, 진짜 미안하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일찍 진실을 알았어야 했는데 너와 아이들을 3년 동안이나 고생시켰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제 저도 힘이 됐어요. 식당 일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도 잘 키울 수 있어요. 박 여사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남아줘서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40년 묵은 곰탕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냄새는 따뜻했습니다. 가족의 냄새였습니다. 오전 11시 식당 문을 열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곰탕 맛있겠네요. 당연하죠. 40년 전통입니다. 박 여사는 손님들을 맞으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오영감이었습니다. 오영감님, 박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영감은 빙그레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 여사가 손을 잡았습니다. 영감님 덕분에 우리 며느리와 손주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영감이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아닙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감님이 아니었으면 지연이와 아이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영감은 박 여사의 손을 다독였습니다. 이제 다 괜찮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으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요.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감님, 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 여사는 식당 한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영감님이 앉으실 자리입니다. 네. 오영감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제가 왜 나눔 곰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 여사가 설명했습니다. 쪽방촌과 시장에 가난한 어르신들에게 매일 따뜻한 곰탕을 무료로 대접하려고요. 그 일을 영감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영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네.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감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누가 힘든지,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오영감은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감님. 아닙니다. 오영감이 웃었습니다.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지요. 그날부터 영숙이네 곰탕의 한편에는 나눔 곰탕 코너가 생겼습니다. 매일 점심시간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영감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곰탕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먹겠습니다. 어르신들은 감사의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여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우야, 보고 있니? 엄마가 내 이름으로 좋은 일 하고 있어. 며칠 후 어느 주말,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지와 민준이도 나와서 일을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물 떨어졌어요. 그래, 민지야. 가져다 줘라. 할머니, 여기 반찬 더 주세요. 알았다, 민준아. 가져다 드려라. 아이들은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손님들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손주들이 참 예쁘네요. 할머니를 닮아 씩씩하네. 박 여사는 뿌듯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야, 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 그때 민지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왜 민지야? 손님이 할머니 찾으세요. 누가? 박 여사가 나가보니 시장 상인 대표가 서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상인회에서 상인 대표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박 여사님께 감사패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패요? 네. 상인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나눔 곰탕을 시작하신 후 우리 시장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다른 식당들도 하나둘 나눔 음식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인 대표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박 여사님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습, 가족을 지키는 모습,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박 여사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상인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식당 안 손님들도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박 여사는 감사패를 받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박 여사, 지연, 민지, 민준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 민지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 네, 모두가 할머니를 칭찬했어요. 민준이도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될래요. 박 여사는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민준이도 민지도 훌륭한 사람이 되렴. 그리고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아빠처럼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렴. 민지의 목에는 황금 호박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깨끗하게 닦아 다시 걸어준 그 목걸이. 이제는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박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 씨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우가 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기뻐할 거야. 식탁 한편에는 아들 진우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박 여사는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약속 지켰다. 내 가족을 잘 지키고 있어. 그리고 박 여사는 웃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어. 바깥에서는 남대문 시장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 활기찬 시장의 소리. 그 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삶의 소리였습니다.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박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황금빛 노을, 마치 황금 호박 목걸이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밥 먹자. 할머니가 오늘 특별히 맛있는 거 해놨어. 와, 민지와 민준이가 환호했습니다. 할머니, 뭔데요? 황금빛 곰탕이다. 박 여사는 웃으며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40년 전통의 곰탕.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담은 곰탕. 가족의 사랑,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자, 먹어라. 박 여사가 국자로 곰탕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하얗고 뽀얀 국물, 따뜻한 김, 맛있겠다. 아이들이 손뼉을 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황금빛 노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위로, 영숙이네 곰탕 위로, 그리고 이 가족 위로 따뜻하게,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긴 악몽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구나. 행복한 시작이. 민지가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목걸이 정말 예뻐요. 그래. 박 여사가 웃었습니다. 그건 너희 아빠가 엄마에게 준 선물이야. 사랑의 선물. 그리고 이제는 박 여사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황금 호박 목걸이란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 저도 이 목걸이처럼 가족을 지킬 거예요. 그래. 박 여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지키며 행복하게 살자꾸나. 네. 민지와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주셔서. 박 여사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지연아, 우리는 원래부터 가족이었어. 그걸 내가 잊고 있었던 거지. 이제 다시 시작이야. 진짜 가족으로. 그렇게 네 사람은 오랫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그들을 비추는 동안 남대문 시장의 저녁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네 곰탕은 따뜻한 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희망의 빛으로, 황금빛 곰탕처럼 따뜻하게,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길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